엄경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총선 결과 분석을 하기 전에 그 KBS 뭐 방송 3사 출구 조사 나왔을 때 하고 아침에 결과가 최종단 나왔을 때 당시 심정을 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심정 말씀드리기 전에 예. 어찌됐든 제가 예측한 그 표심과 너무 다르게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도 되게 그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했는데요. 제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해서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구조사 건은 이제 이렇습니다. 출구조사 저도 이제 그 출구조사 나오는 날 그 YTN 라디오하고 이제 그 연합뉴스 TV 출구조사 방송에 나갔었는데요. 예. 아무튼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런데 방송 3사 출구조사 그 3사 평균값이 93.5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4석이었던 거죠, 평균값이. 그런데 실제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었으니까 그 차이가 14석이 난 거죠. 14석이 났는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뭐 개헌 저지선 붕괴 그리고 이제 탄핵론, 하야론 이런 것들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너무 얘기가 많이 됐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KBS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지 범위를 조금 멀리 잡았어요. 그래서 105석까지 아마도 이제 여당 눈치를 조금 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KBS가 가장 정확하게 좀 맞은 거로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방송 3사 출구조사가 7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14석이나 차이가 났다는 건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불과 7, 8시간 사이의 변동인데 뭐가 문제가 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개헌 저지선 붕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방송 3사의 어떤 그 성찰과 반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총선 결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엄경영 소장께서 의사 방금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해 사과 말씀도 하셨는데, 다 사실 빗나간 건 아니에요. 이 의석수 예측이 다른 거랬지만 한 150석까지 예측을 하시는데 실제 결과는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좀 이따 이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 150석에서 달성을 하려면 반드시 여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문제들이 있죠. 또 하나는 한강벨트 예측에서 한 20석 정도 예측했는데 뭐 11석, 전체 이제 서울에서 20석 예측했는데 11석을 해서 일부 예측이 빗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벨트라다 이런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낙동강 벨트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여론조사의 결과를 뭐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사람들 다 낙동강 벨트도 이번에 다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낙동강 벨트 무너지지 않는다. 부산, 울산 이런 보수층이 반드시 이걸 지켜낸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할 때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도 여러 부분에서 함께 평가를 해주시기 합니다. 예측에서 빗나간 부분과 정확하게 예측이 맞나간 부분과 또 빗나갔다면 어떤 부분이 빗나갔고 그런 건 왜 빗나갔는지 그걸 좀 평가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검사님도 그 분석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총선 결과를 좀 보시고 개략적으로 저희가 뭐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그걸 설명하면서 그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그것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자료 좀 준비되셨죠?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2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예. 네. 국민의힘이 이제 108석이고 전체로는 그리고 지역구 90, 비례 18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이쪽에 이제 171,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저거 숫자가 잘못됐네요. 175석인데 161 플러스 14면
175인데 175. 저거 숫자는 좀 175입니다. 예. 아, 네. 뭐 저렇게 이제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저 넘겨보시죠. 예. 자, 서울 의석이 48, 범여권 11, 범여권 37.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서울 의석 예측할 때가 19였죠. 예. 19 20 그거간이었죠. 예. 네, 19, 20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10석 가까이 더 잃었다. 다만 서울에서 의석을 잃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끝까지 2, 3% 안에서 접전을 펼쳤는데 이게 그 보수 결집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예. 다음 넘겨 경기요. 네, 경기가 사실 저희도 한 20석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범여권 7, 야권 53.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성을에서 당선된 점이 좀 특이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넘어가 볼까요? 인천인가요? 예. 네, 인천은 지난 선거와 같이 이 두 석에 그쳤는데요. 사실 인천하고 충청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청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인천도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아쉽게도 충청과 인천이 함께 민주당 쪽 강세 현상이 여전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지역 넘어가 볼까요? 예, 부울경 지역 보시죠. 예. 네, 부울경 지역은 저희도 이제 5석 정도를 이게 그 경합이다. 그래서 35석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전망 중에서는 그래도 부울경이 가장 정확하게 맞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 대부분의 지역을 사수를 하면서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이게 그 부울경 선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 수영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끝까지 뛰긴 했지만 정현욱 후보가 결국은 이제 무난하게 승리를 했죠. 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대구도 25석 다 이겼는데요. 이제 경북 경산의 최경환 후보가 이제 그 애초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었는데 낙선했다. 이지연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충청 지역으로. 예, 충청은 이제 저희가 이게 7석을 예측을 했어요. 7석에서 우세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14석을 경합으로 봤는데요. 이 7석 중에서는 이제 그 공주 청양이 있었거든요. 네. 공주가 윤 대통령 고향이고, 그래서 공주 청양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거기도 좀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 당초 우세로 분류했던 7석 중에서 한 석이 줄어서 6석이 됐습니다. 나머지 경합 지역도 다 민주당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넘겨볼까요? 예. 자, 호남 제주 지역입니다. 네. 예, 전라 제주 지역. 예. 네, 호남 제주는 뭐 보시다시피 31석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다. 그리고 호남 제주 투표율이 되게 높았는데요. 지민비죠.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그러면서 이게 호남에서는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일당의 입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 봤죠? 자, 강원이 남아 있죠? 예. 네. 강원도 이제 저희는 6석을 우세 지역으로 봤고 2석을 경합으로 봤는데 경합 춘천갑하고 원주을이 이제 과거에 패배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우세 지역만 이긴 거죠. 네. 자, 각 권역별로 해당 권역에 해당되는 의석수 결과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한번 좀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 각 정당의 지지층이 어느 정당에 연령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투표했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항상 봅니다만 그 안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댓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 예측과 그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모두에도 사과 말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사실은 이제 60대 이상과 2030 남자, 여기에 그러니까 세대 연합이 이제 그러니까 세대 연합이 유지가 돼야 이길 수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참패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2030 남자의 일부가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를 철회했다.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30 남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방송 처음에 하면서 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이제 표심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비례정당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걸 이제 연령별로 이게 그 그래프로 나타나는 건데요. 자, 보시면 20대 이하에서 대략 10%가 민주연합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선택한 20대 이하는 65.7%에 머물렀다.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런 원인입니다. 그리고 9.8%가 이게 새로운 미래 아니죠? 개혁신당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3.3%는 또 심지어 조국신당을 선택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어떤 그 의석을 조금 이제 깎아먹은 그런 요소가 된 거죠. 그리고 30대도 보면 9.3%가 민주연합을 선택을 했고요. 8.2%가 개혁신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40대 역시 7.7%가 민주연합, 그리고 이제 국민의 미래는 70%, 그다음에 4.9%가 개혁신당. 그래서 대략 40대 이하로 보면 평균 한 9% 정도가 민주연합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한 7, 8% 정도가 개혁신당을 선택을 하면서 이게 국민의 미래의 어떤 지지율이 이제 36%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50대부터 70세까지는 뭐 대체로 80% 이상 국민의 미래를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누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자리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연령별, 성별로 기준으로 해서 국힘 지지층이 앞서 얘기했던 것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만 연령, 성별까지 지금 자료가 담여 있네요. 네. 저기도 저 표도 보시면 20대 이하에서 남자의 73%가 민주연합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정당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 미래는 65.9 이렇게 했고요. 개혁신당은 또 무려 13.7%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 미래에서 이탈표가 상당히 발생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은 이제 이탈폭이 더 큽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성인 거죠. 20대 이하가 13.9. 그리고 개혁신당으로의 유출은 비교적 적네요. 3.1. 이렇게 이제 유출이 됐고요. 30대 남자 역시 국민의 미래는 69.4%를 선택을 한 반면에 민주연합 71, 또 3.9%가 개혁신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성은 12.1%가 민주연합, 그 다음에 64.7%가 국민의 미래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40대에서도 일부 유출이 있었다. 40대 남자가 6.3, 여자가 9.2 이렇게 민주연합을 선택한 것이 국민의 미래에게는 조금 뼈아프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그 연령대, 성별로 어떻게 다른 정당의 지지층으로 특히 민주당으로 이동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또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좀 하나 살펴볼게요. 이건 연령별로 먼저 보고 뒤에 연령별, 성별 같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주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서로 표를 나눠 갖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20대 이하에서는
66.6%가 민주연합을, 그리고 24.7%가 조국혁신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는 55.6%가 민주연합, 27.9%가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2030에서는 조국혁신당 선택하는 비중이 20%대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네요. 예, 40대에서는 이제 45.7%, 예. 50대에서는 무려 50.1%가 조국혁신당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확실히 50대가 기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 50대가 조국혁신당의 아주 그 핵심적인 기반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대에서도 상당합니다. 민주당은 47.3%에 머문 반면에 조국혁신당은 41.8%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성별 포함된 자료 한번 더 볼까요? 예. 네. 그 부분만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전체 화면으로. 예. 네, 성별로 보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주로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조국혁신당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대 이하에서는 남자가 민주연합 51.2, 여자가 65.6, 여성 비율이 이제 민주당을 더 지지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리고 30대도 여자가 민주연합을 59.6%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요. 30대 남자는 조국혁신당이 조금 많습니다. 30.5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50대에서는 이게 50대, 40대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여성이 조국혁신당 지지폭이 좀 늘어납니다. 50대가 좀 그렇네요. 예. 50대가 좀 그렇고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다시 민주당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역시 40대, 50대 연령 그리고 남녀 층에서도 볼 때 여성층이 상당히 더 특히 5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 조국혁신당 쪽으로 빨려간 그 층들이 50대 여성, 50대 남성, 여성, 남성은 아주 뭐 더 많네요, 많기는. 층이 상당히 강하군요. 50대 남성들 중에 뭐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트 좌파라고 불리는 상당히 고학력 층들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 고학력 층들이 조국혁신당 쪽에 상당히 기반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강남 좌파가 네.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간에 이제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반도체 벨트, 뭐 권역별로 이렇게 분석을 우리가 해왔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낙동강 벨트를 지켰다는 점이 예.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됐다. 만약에 낙동강 벨트가 무너졌으면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강 벨트에서는 이른바 빅샷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이제 당선된 점 이런 게 좀 그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당에서는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생원을 했죠. 그리고 분당을에 김은혜 후보도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런 면에서 이게 수도권에서는 이제 이게 상당히 고전한 건 맞는데요. 이른바 빅샷들이 대거 생환했다. 인천에 윤상현 후보도 승리를 했고요. 또 패배한 지역도 근소한 표차로 접전을 벌이다가 그러니까 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2030 남성의 일부 이탈 그런 것들이 패배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교훈을 잘 삼으면 아마 다가올 지방선거나 대선 총선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자료 중에 좀 뒤에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좀 설명을 하다 이 부분은 빠뜨렸는데 연령대별 지역구 후보 선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표에 저 네. 그림에 국민의힘이 왜 졌는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이하에서는 대개 한 5.5대 5, 4.5대 또는 5.5. 그러니까 5.5가 민주당,
국민의힘이 4.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6대4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점이 이제 핵심적인 패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0대 이하 남자 중에 일부도 민주당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그 추론이 되는 거거든요. 또 30대에서는 52.8대 41.9, 그러니까 다소 격차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의 어떤 표심 때문에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 그대로 나타났고요. 다만 50대에서도 저희가 5.5대 4.5 정도로 선전을 기대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 이상에서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 자, 다음 자료 있나요? 이게 마지막 자료인가요? 다른 자료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자료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아주 핵심적인 지표인데요. 20대 이하 남자에서 20대는 그나마 이게 46.4가 민주당, 47.9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조금 선전을 했는데요. 사실 저기서 20대 이하에서 국민의힘이 한 최소 6대4 정도로 앞서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자의 표심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잃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대 이하 여성의 경우는 민주당이 거의 70%나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25.3%에 그쳤다. 이제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겁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46.6,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48. 그래서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0대 남자에서도 최소한 국민의힘이 6대4 정도로 앞서야 우리가 이제 기타 선거,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선거에서 2030 남자의 지지를 최소한 6대4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해볼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2030 남자의 국민의힘 이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40대, 50대는 되게 이제 유사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60대, 70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자료 두 개의 자료 보겠습니다. 연령대별 그리고 성별 포함해서 비례정당은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지 그 자료 한번 보시죠. 네, 20대에서도 국민의힘이 얻은 지지는 23.7%에 그쳤다. 그러니까 득표 지수가 대략 한 4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대에서는 민주연합으로 거의 40%가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으로 10%, 조국혁신당으로도 18%나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치명적인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30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 쪽에는 이제 33.6,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24.7%에 그친 점, 저 지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체로 한 40% 정도가 유지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개혁신당 6.5.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처음에는 2030 지지율이 없었는데 선거가 임박하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30대는 23.4%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0대, 50대에서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거의 1위를 차지한 그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60대, 70대 이쪽에서는 예상대로 지지율이 나왔다. 다만 60대의 경우도 조국혁신당으로 21.6%나 유출이 되면서 국민의 미래가 50%를 얻지 못한 점, 저 지점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성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령대 성별 기준으로 봤을 때 비례정당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20대에서는 남자가 국민의힘 31.5, 그러니까 남자 국민의힘 31.5%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받은 편인데요. 이게 개혁신당 쪽으로 16.7%나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수치를 이 국민의힘하고 합치게 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 2030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 요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향후 선거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 미래가 29.3, 그리고 개혁신당으로 유출된 지지율이 거의 10%다. 이런 점이 이제 뼈아프게 이번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를 했는데 60대 남자가 요즘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60대 초반이 특히 그렇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46.9%에 그쳤고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합치면 거의 이제 국민의 미래와 맞먹는 지지율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합산하니까 있는 거죠. 41.6이네요. 네, 그래서 60대 초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선거에 선전하기 위해서는 2030 남자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서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혁신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선 총선 결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분석. 정말 저렇게 상세하게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분석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주로는 이제 의석수 가지고 뭐 결과가 어떻다,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대별 연령별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세대별 연령별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진지, 투표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저렇게 이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는 없을 텐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 분석을 시작할 때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을 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엄 소장님이 이야기한 건 2030에 완전히 올인해야 된다. 2030 특히 남성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어렵다.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2030 문제를 남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어쨌든 이후 총선 결과 분석하고 지금 우리 엄 소장님께서 그간에 예측하신 지역구 의석수하고 적중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단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역구 의석 예측이 이제 많이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틀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제 잘못입니다. 100%. 틀렸는데 이게 사실 보수 결집이 막판에 보수 결집 움직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낙동강 벨트 정도에서만 이게 작동을 했고, 이게 추풍령을 넘어서 충청과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충청 지역에서 막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막판에 이게 주요 격전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 이런 주요 격전지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측 조사와 달리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지역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허연준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30 남성의 일부가 국민의힘을 이탈해서 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분열 요소 때문에 개혁신당이나 자유통일당 이런 데하고 표를 나눠 가졌다, 이러면서 일부 지역구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마지막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세대별 연령병을 보면 2030 남성들이 굉장히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 0.73%라는 그나마 버텨준 거죠. 근데 2030 남성들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냉대해졌다. 일부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거꾸로 2030 남성들 중에는 심판해버리는, 현 정부를 오히려 심판하는 쪽으로 돌아선 결과가 앞서 데이터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요 질문 하나 더 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에 이제 정치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쭉 해주셨잖아요. 보수파와 진보좌파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일부 생겼습니까? 예전부하고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부라도 생겼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정치 지형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전국조사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러니까 우세한 그런 어떤 정치 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도 아직도 국민의힘을 이탈하지는 않았다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2030 남자가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태도를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30 남성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 투표에 지역구에서 나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어떤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직은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여권이 힘을 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한다면 다시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한강벨트의 어떤 상황을 보면 뭐 구자룡 그리고 패배했던 이제 윤희숙 후보 해서 여러 후보들 약 서울 지역에서 대략 한 7, 8명 정도 그러니까 경합지로 불렸던 지역에서 1, 2% 차이들 조금 많아봐야 한 3, 4% 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합 지역의 지역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2030까지 포함해서 보수층이 결집한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넘지를 못했어요. 특히나 3월 초에 악재가 대형 악재들이 터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했고 엎친 데 덮친 데 덮쳐서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상승하던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상승 속도가 한순간에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수습을 사실 빠르게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영향 문제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정권 심판론을 뛰어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3월 초부터인데요. 3월 초부터 이게 국민의힘의 원톱 선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범야권의 원톱 선대위원장이 이제 조국 대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대 조국 대표 이렇게 이제 선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사실 사라져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뉴스에서 아예 사라지고 윤 대통령 대 조국 대표의 선거 구도가 이 선거 전반을 이제 지배하게 됐고 이것이 정권 심판론을 키우는 그런 이제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2030 남성의 이탈은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해병대 순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3월 초에 빨리 수습을 하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좀 다뤄봐야겠는데요. 한 가지는 방송 3사 출구조사 문제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 3사 출구조사 무려 예산이 72억인가요? 70억 이상이 들었다고 하죠. 근데 방송 3사 출구조사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랬습니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는다. 넘을 것 같다. 그래서 개헌 저지선까지 다 무너뜨린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뭐 최대치로 111석까지도 예상한 데는 있었지만 72석인가요? 뭐 여기서 최저치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비례까지 합해서 90몇 석으로 대체로 방송 3사가 예측을 했는데 이 출구조사가 완전히 좀 틀렸어요. 방송 3사 출구 왜 틀렸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방송 3사 출구조사 말씀하신 대로 3사 평균 예측치가 93.5 그러니까 94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94석하고 실제 국민의힘이 얻은 108석의 이 간극이 14석이나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났는데요. 이 출구조사 틀린 것이 이제 원래 그
이 출구조사는 이제 이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가 31.3%나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전 투표 비중이 높았거든요. 네.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투표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참여한 연령이 이 50대, 6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50대, 60대의 사전 투표 참여 이런 어떤 이 여론 추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출구조사는 4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4시에서 이 6시 사이에 대해서는 이게 이 출구조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4시에서 6시 사이에 주요 접전 지역에서 보수층 결집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면서 사전 투표가 빗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100석 미만을 예측하는 이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개헌저지선 붕괴 내지는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회자가 됐다. 이건 이제 상당히 보수층한테 심각한 어떤 패배감을 안겨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이제 오류가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여러 개 있죠. 한국갤럽, MBS 같은 무선의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데도 있고, ARS 조사 있고,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갤럽, MBS 조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 했던 게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적전지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3, 4%, 뭐 5, 6, 5 내지 7% 정도 내에서 접전을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왔는데 여론조사 꽃은 오히려 대부분의 지역, 예를 들자면 중성동갑 뭐 이런 데 이제 한 3점 몇 프로인가 차이가 났고 양천구도 1.6% 차이로 거의 깻잎 한자 차이로 다 졌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꽃들 조사를 해보면 막 10%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진보의 과표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었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남는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중간쯤에 한국경제와 PMI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한국경제와 PMI 조사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남갑, 그러니까 이용 후보, 네. 추미애 후보가 맞붙은 하남갑에서는 실제 개표도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간신히 거의 한 500표 차이로 이제 추미애 후보가 됐는데요. 한강벨트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런 접전을 펼쳤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2, 3%포인트 차이로 많이 이제 진 측면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여론조사 꽃이 아니고 한국경제 PMI 방식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여론조사가 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지역구 여론조사의 어떤 그 격차, 갭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염경 소장님께서 총선 결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별, 연령별 어떻게 각 정당의 지지층이 비례정당까지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민심의 결과 또 의석수 예측에 대해서 빗나간 엄 소장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사과 얘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못한 얘기를 우리 엄 소장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보수의 뭐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예측이 빗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엄 소장님처럼 예측이 빗나갈 경우에 빗나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부분이 빗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 부분이 이런 것이 달성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좌파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것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대표적이죠. 1심, 2심 유죄가 나와도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게죠. 그래서 보수의 품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평가하고 예측할 때 어떻게 신처럼 100% 맞출 수 있겠습니까? 틀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제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엄경윤 소장의 예측이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또는 보수층에 해악을 끼친 게 있느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예측했다고 해서 무슨 윤석열 이번 총선에서 패한 것이 엄 소장님의 예측 때문에 그런 것이냐? 오히려 제가 볼 땐 실질적으로는 흔들리거나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많은 보수층들이 용기를 얻고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 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더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예측은 틀렸으나 그래서 예측은 틀렸으니까 냉정하게 평가하고 성찰은 하겠으나 그게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는데 엄 소장님이 예를 들면 160, 170석 예상한 게 마지막에는 물론 이제 한 150석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실질적 해악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거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함께 평가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엄 소장님은 좀 여러 가지로 이번 선거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고 많은 데이터를 찾아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전할 메시지 있으면 해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여론 동향하고 또 여러 이슈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같이 힘내시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메시지 듣겠습니다. 네. 예측이 틀린 건 틀린 거죠. 그 점은 쿨하게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모자라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투표날 어제 그제부터죠. 그제 저녁 어제 또 오늘까지 이런저런 이제 방송 유튜브 출연 일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럴 때는 대략 난감가 이렇게 제 심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 또 그 예정된 일정을 이제 다시 제 임의대로 깰 수는 없으니까 저는 또 나가서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심지어 어제 아침에 국회 방송에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토론 그 선거 평가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처음부터 저한테 질문하는 게 엄 소장만 틀렸다고 하면서 예. 그래서 그때도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준비해서 앞으로는 틀리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우리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저 막 계속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뭐 이준석이 당선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까? 이준석 초반에는 다 당선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측이 틀릴 수 있죠. 그런데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이 공영훈 사건이 터지리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이 1월 초에 있었습니까? 공영훈 후보가 예를 들면 된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서로 살피면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경윤 소장님,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